중국까지 문명을 떨치다. 소세양. 양국 소세양은 익산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조선 초기 문신으로 시와 서에 능통했으며 외교관으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1537년 병조판서와 이조판서에 올랐고 대제학을 지니기도 했다. 1533년 명나라 황태자 탄생 축하 사절단으로 북경에 파견되었을 때 명나라 관리들에게 지어준 시가 널리 알려져 당대 중국까지 문명을 떨쳤다. 이를 계기로 소세양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밖에도 당대의 이름을 떨쳤던 기생 황진이와 소세양의 연애담도 널리 알려져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세양은 1545년 익산 길레마을로 들어와 대숲에 퇴유당을 짓고 안빈낙도하다 77세에 세상을 떠났다. 소세양이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온 이후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4월 한 달간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대 소세양의 문장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경에서 이름을 알리다. 1533년 명나라 황태자가 탄생했다. 그해 12월 16일 소세양은 진화사로 북경에 파견되었다. 사행단은 한양에서 북경까지 쉬지 않고 갔다. 산하에 눈이 내린 날이 많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사행단의 길을 더디게 했다. 압록강에 다다르자 북경까지 남은 길이 2천리다. 사행단은 강을 건너 책문을 통과했다. 봉황성, 우가장, 사하관, 산해관, 계주를 지나 마침내 북경에 다다랐다. 명나라 황실에는 경사가 있었지만 백성들 사이에는 기근이 들어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2달 만에 사행단은 북경 옥화관에 들어왔다. 사행단이 도착하자 하마연이 벌어졌다. 먼 길을 온 사행단을 말에서 내리자마자 위로한다는 의미로 치러지는 잔치였다. 중국 황실 관리인 예부 상서 하언이 소세양 일행을 맞이했다. 하언은 명나라 육부의 장관이었으니 꽤 높은 벼슬에 있었던 인사였다. 소세양은 잔치가 파하고 하언에게 황실의 깊은 환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언이 소세양에게 말했다. 공이 소씨가 아니던가. 마침 내 처와성이 가꾸려. 소세양이 반색하며 말했다. 이것도 별난 인연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머무는 동안 찾아뵙겠나이다. 하언이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다. 우선은 황제 폐하를 빠른 시일 내에 아련할 수 있도록 손을 써보겠네. 소세양은 읍하고 물러났다. 황실의 환대에 소세양은 속으로 안심했다. 하언의 도움으로 소세양은 20여일간 북경에서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조선의 사행단은 일본과 베트남 등지에서 온 사행단보다 먼저 황제를 아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북경의 곳곳을 요람할 수도 있었다. 1934년 2월 10일 소세양은 예부로 가서 사행단의 출국을 알렸다. 하언은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소세양은 내심 아쉬웠다. 관청을 나오는데 관리 하나가 소세양을 붙들었다. 그대가 시 짓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석께서 시를 받아두라 이르셨으니 두세 수라도 적어줘야겠다. 소세양은 난색을 하며 말했다. 변변치 못한 재주입니다. 더욱이 일국의 사신으로서 어찌 사사로운 글을 올리겠나이까.
예부의 관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허, 상서께서 명하신 것인데 어찌 사양하는가? 허공께서 기국의 사항단을 각별히 신경 쓰신 것을 알고 있네만 더는 중국 관리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던 소서양은 북경을 유람하며 지은 율시 두 수를 꺼내 옮겨 적어 주었다. 소서양이 지은 시 두 수는 북경의 공자사당에서 예를 올리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지은 알성시와 전날 환송연의를 마치고 지은 상마연이었다. 소서양은 허원하게 전해준 시 두 편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알성시. 이른 새벽 의관을 갖추어 공자님 배우니 태평을 현송하는 기쁨 양양하도다. 덕이 높으시어 천년토록 향사 끊이지 않고 도가 크신지라 그 경지 엿보기 어렵도다. 단위우 붉은 은행꽃 반나마 졌고 뜰 앞에 푸른 회나무 줄지어 섰다. 평상에 오지 홍한편만 노래하다가 이제야 석고를 만져보노나 석고. 상마연. 잔치 차려 맞고 보냄 20일 사이인데 춘삼월을 황제의 나라에서 보냈다오. 버들개진 늙은 나그네 귀밑보다 희고 복숭아꽃은 미녀의 뺨보다 붉도다. 울적한 봄 수신 빈관에 가득 차고 가고픈 마음 훨훨 고글 산천 눈에 선하다. 조만간 맡은 공무 마치고 나면 옷 떨쳐 입고 휘파람 불며 산해관을 나서리. 출처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4월 27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소서양이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을 때 예부의 관리가 찾아왔다. 관리는 하원이 보낸 시 세수를 봉투에 넣어왔다. 하원은 사찰과 함께 자신이 지은 시와 춘추 공양전, 공량전, 주자의 시집 등 귀한 서책 여러 권을 보내왔다. 소서양은 어리둥절하여 보내온 책과 서찰을 받았다. 서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금 재상이 지은 율시를 보니 문장이 매우 뛰어나고 아름답기 그지없네. 내가 지은 것도 볼만한 것 같으네. 일본이나 베트남의 사신이었다면 아마도 이만한 글을 쓸 수 없었겠지. 조선의 재상과 같은 문인이 얼마나 더 있는가. 이렇게 문예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의 사신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줄 알았다면 진작 그에 마땅한 대우를 했을 터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게나. 재상의 글을 여러 문인들과 돌려 읽고 감상하려 하네. 인연이 된다면 계속 재상과 글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 조선까지 3천리 길은 멀고 먼 터인데 걱정이네.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게. 왕이 소서양을 칭찬하다. 1534년 4월 20일 중종 29년 소서양 일행은 한양에 도착했다. 소서양이 귀국길에 오른 뒤 북경에서는 소서양이 남긴 율시 두 수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갈하기 그지없는 송설체의 칠언절구는 북경에 내놓으려 하는 문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문은 사행단의 걸음보다 빨리 한양에 다다랐다. 조선의 유자들 사이에서는 소서양의 행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혹자는 일국의 사신단 진하사가 유람을 나가 채통을 잃고 사사로운 글을 지어 교류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황실에서 이를 문제 삼아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후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러한 논란은 왕실에도 전해졌다. 중종은 소서양이 북경에 문명을 떨치고 온 것이 속으로는 기뻤다.
그러나 소세양의 행적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중종이 명을 내렸다. 진화사가 돌아온 다음 말로 그들의 실수를 엄하게 깨우치도록 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관원과 사원부를 요동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을 삼정승에게 전하라. 며칠 후 중종은 소세양을 불러 물었다. 경의 경박한 행동으로 나라에 큰 변이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겠는가. 북경에서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 사사로이 유람을 나가고 문인들과 교류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소세양이 말했다. 소신이 어찌 나라의 누가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신의 일행이 방문한 곳은 조천궁과 제왕묘 등입니다. 조천궁은 예를 익히는 곳이고 제왕묘는 선대의 임금을 제사 모시는 곳이 아닙니까? 사사로운 시문으로 교류했다는 것 또한 낭설입니다. 황실의 성사가 졸라 마지못해 율시 두수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상서가 시를 보고 좋다고 하며 책을 보내왔습니다. 채비가 급하여 책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돌려주는 것 또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상께 전달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3일 후 거란이 잠잠해지자 중종은 다음과 같이 명했다. 이번 북경 사해행에서 소세양의 일은 국가를 크게 빛낸 일로서 진실로 범연하지 않다. 명이 우리를 후하게 대하는 것은 예의와 문헌이 있고 문화가 부흥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장을 멀리 중국에까지 알렸으니 기쁘구나. 사행 때마다 이렇게 글에 능한 사람을 가려보낼 수는 없겠지만 더러는 문제가 뛰어난 일을 가려보낸다면 이를 능란하게 처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행을 귀감으로 삼도록 하라. 더불어 소세양이 북경에서 지은 율시를 보니 매우 좋구나. 내일은 소세양을 불러 내 뜻을 전하고 술을 대접하니라. 다음날 소세양은 왕을 아련했다. 소세양이 엎드려 절하자 중종이 말했다. 경이 중국에서 지은 시가 매우 좋아서 이렇게 특별히 불러 대접하고자 했다. 경의 시가 실로 현묘하고 아름다워서 후대에까지 크게 귀감이 될 것이다. 소세양이 말했다. 불민한 재주를 지켜 세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종종이 말했다. 선대에도 일찍이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다. 그와 비슷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우니 시 두 수를 지어 올려라. 소세양은 절하고 물러났다. 태유당을 짓고 익산에 머물다. 소세양의 문장은 조선의 왕실은 물론 중국 조정 관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이후 중국과의 외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세양이 북경을 다녀온 이후 10여 년 동안이나 중국에 사행을 다녀온 관리들 대부분이 소세양에게 전달하는 선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나라 안팎으로 문명을 떨치던 소세양은 1535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1536년에는 중국 사시를 맞이하는 임시 벼슬인 원접사를 맡기도 했다. 그만큼 소세양은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했던 것이다. 조선은 소세양 이후부터는 특별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가려 사신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명나라에서는 소세양 이후에 훌륭한 문장을 가진 인사가 사신으로 오는 바람에 조선의 사신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그 중심에는 소세양이 있었다. 중국 사신들과 교류가 잦아지면서 소세양의 문장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소세양의 문제를 가장 아낀 사람은 중종이었다. 1537년 성균관 대제학으로 임명됨으로써 소세양의 문장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539년 이조판서에 오른 소세양은 이듬해 9월 노무를 모시기 위해 사직 상소를 올렸다. 1545년 소세양은 익산 길레마을로 돌아와 대숲에 퇴유당을 짓고 안빈낙도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냈지만 그의 문장에 대한 명성은 끊이지 않았다. 소세양은 평생 4번 중국 사신을 접견했으며 한 번 북경 사신으로 다녀왔다. 원접사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중에 친교를 맺은 인사로서 화찰이라는 인물이 있다. 화찰은 압록강에서 자신을 전송하는 소세양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다. 1544년 북경에 다녀온 한숙과 김순고는 소세양의 안부를 물어오며 선물을 의탁하는 중국 관리들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 화찰이 왕과 소세양에게 여러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소세양은 낙향하여 지역의 풍속을 돌보며 시를 짓고 살았다. 중종이 세상을 뜬 뒤 조정에 다시 올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소세양은 벼슬길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기묘사와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던 소세양은 77세가 되던 1562년 세상을 떠났다. 소세양의 문장을 당대 최고 중 하나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으며 송승채로 유명한 필법 또한 일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세양의 위프는 익산 화산서원에 배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